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금요일 이강윤의 오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호 기자입니다. 오늘 이강윤 앵커의 건강상 문제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 어려우셔서 제가 오늘 대신 이강윤의 오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강윤 앵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빵.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봅니다.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워놔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빵.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아볼 시간입니다. 정승조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지금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주말부터 4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 서울 지역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오전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몰리면서 민족 대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 좌석은 이날 전 구간이 매진됐습니다. 또 서초구 반포동 서울 고속터미널 대합실 역시 일찌감치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로 오전부터 북적거렸습니다. 서울고속터미널의 하행선 전체 노선 예매율은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80%, 26일은 69%입니다.
고속터미널 측은 귀성 인파가 많이 몰리면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버스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는 이날 중 47만 대가 서울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오전에 시작된 정체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다음 날까지 계속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오전 들어 정체가 이미 시작됐고 계속 심해지다가 오후 7시에서 8시쯤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이후에는 조금씩 풀리겠지만 자정이 넘어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정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었네요.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50%대에서 40% 후반대로 하락했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갤럽과 리얼미터가 오늘 밝혔네요. 예. 갤럽은 이날 공개한 주간 조사 결과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48%, 잘못하고 있다는 2%포인트 상승한 43%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에서 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은 9월 첫째 주 이후 3주 만이며 지난 18일에는 긍정평가가 50%를 기록했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41%로 지난주와 변함이 없었고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23%, 정의당 5% 등으로 야권은 1에서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42%로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인 36%보다 많았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 주 전과 비교해서 3.7%포인트 떨어진 46.6%를, 부정평가는 3.6%포인트 상승한 47.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1일에서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입니다. 리얼미터의 주간 조사에서도 3주 동안 유지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50%의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공천 룰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으로 여야 모두 하락해서 새누리당은 41.3%, 새정치민주연합은 26.2%를 기록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포인트 오른 21.5%로 13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9.5%, 박원순 서울시장 13.4%,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7.5%, 오세훈 전 서울시장 5.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일제히 귀성 인사에 나섰네요. 예. 여야는 모두 추석 민심 다잡기로 내년 총선 표심도 겨냥한다는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면서 정책 홍보물도 나눠주고 의원들은 각 지역구 근처 역에서 귀성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고공농성장을 방문한 후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민생 레시피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임진각에서 열리는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추석 망향제에 참석을 해서 실향민들을 만난 뒤 성남에서 대안학교인 하늘꿈 학교를 방문해 탈북 청소년을 만납니다. 또 야권에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광주 전통시장을 찾아서 지역 민심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네. 모두 1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라고 하죠.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방사청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전면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조사 주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필요에 따라 소환 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차세대 전투기로 F-35 40대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들어가는 21가지 기술을 이전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AESE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핵심 4가지 기술도 이전받는 것을 추진하기로 옵션 조항을 체결을 했지만은 미국 정부가 자국 보호 차원에서 이 4가지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모두 1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좀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좋겠네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 씨, 요즘 계속 풍문에 떠도시는 분인데 이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조사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예. 네. 서울 동부지검 이기석 차장검사는 최근 SNS에 퍼진 이 씨의 마약 관련 조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한간에 떠도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SNS에는 마약 공급책인 A 씨가 검찰에 진술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김 대표의 사위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소문이 퍼진 바 있습니다. 네,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배기가스 조작을 벌였다 이런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예.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은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장관은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으로부터 유럽에서 1.6에서 2.0 리터급 디젤 차량이 조작 영향을 받았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최대 1,100만 대의 자사 차량과 배기가스 검사 과정과 실제 주행 시 배기가스 배출량을 다르게 조정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소송이나 벌금 등으로 폭스바겐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제기한 배기가스 조작 문제를 인정했고 48만 대의 리콜을 명령받았습니다. 네, 18년 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한국 대학생을 살해한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더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로 변경됐네요. 예. 이것은 검찰이 패터슨을 지난 2011년 12월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입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인 지난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국내로 송환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패터슨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 시애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국제 교환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관광버스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가 오늘 사고 사망자 4명 중에 4명 중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사망자 가운데 한국인은 없지만은 한국인 부상자는 13명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6명은 관광버스에 탄 한국인이고 7명은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 교환학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인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쯤 미국 시애틀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국가 출신의 국제 교환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수륙 양용 관광버스와 충돌을 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주행 중 갑자기 중심을 잃은 관광버스가 스쿨버스를 덮치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 순례에 나선 순례객들이 어제 메카 인근 미나에서 1,6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예, 사우디 민방위는 어제였습니다. 메카 동부 외곽 5km 지점에 위치한 미나에서 순례자들끼리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서 최소 717명이 압사하고 86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고는 현재까지 파악된 1,500여 명의 피해자 수만으로도 최근 25년 동안 하지 때 발생한 인명사고 가운데서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만 부상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상당수가 중상자입니다.
부상자여서 사망자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우디 민방위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사고 현장에 구조대원 4천여 명과 220여 대의 구급차를 급파했다면서 현재 희생자와 부상자를 이송하고 순례자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는 안내 작업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린이들 극적 머린니 유행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예, 최근에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머리에 기생하는 머린니가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에 따르면은 지난해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지역 병원의 머린니 치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머린니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했고 그 가운데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의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네, 충청권 소식이었네요. 네, 추석 날씨 알아보죠. 예, 전국은 다소 덥긴 하겠지만은 쾌청한 날씨에 야외에서 시간 보내기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귀경 전쟁이 시작되겠지만은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 이어지고요. 바다 물결 크게 높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대전과 광주는 28도로 서쪽 지방은 덥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후 추석 연휴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한가위 보름달도 전국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씨에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또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에는 귀경길 파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정가 산책 양정대 기자님이십니다. 양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올해 추석상에 오를 정치 메뉴, 단연 내년 총선 이야기일 텐데, 지금 여야 모두 공천과 개파 갈등으로 시끄러워서 오가는 얘기가 참 많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도 그렇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내부에서 지금 이제 이미 총선 경쟁, 총선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스타트를 한 상태고, 특히 지금 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강조해왔던 김무성 대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이 친박계 쪽에서 이 노골적으로 이 전략 공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권 보장을 공개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 쪽에서 그나마 좀 버티는
그런 양상이고, 야당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엊그제 그 혁신위원회에서 이 마지막 혁신안으로 이제 인적쇄신안을 발표했는데, 그 인적쇄신안이 나오면서 사실 후폭풍이 지금 굉장히 큰 상태 아닙니까? 네네. 우선 새누리당 잠깐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동안에 이제 당론으로 이미 4월 달에 채택을 한 상태고, 여기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 정치 인생을 걸겠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온 상황인데,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뭐 이제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야가 이 합의를 해서 선거관계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사실 정상적으로 치러지기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와 친박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 어렵다, 아니 전략 공천, 야당에서 전략 공천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결국 총선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이 뒤집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죠, 30일에 지금 긴급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한 이 최종 당의 입장을 이제 정하면서 전략 공천 부분을 얼만큼 어떻게 열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네네. 이제 당 내부에는 그렇고요. 이제 뭐 추석 민심에서 이 논의되는, 얘기되는 가장 많이 얘기가 될 만한 소재, 뭐 단연 아마 김무성 대표와 관련한 얘기일 겁니다. 네. 이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이고, 또 여당의 잠룡 중에서는 가장 이 지금 지지율이 앞서 있는 뭐 구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런데 이 그렇죠. 권력자의 인척이고 사위인 사람이 사실 마약과 관련한 처벌을 받았고, 더군다나 여기에 여자 연예인 이름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권력자의 아들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는 가장 뭐 손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김무성 대표의 뭐 지지율이 여전히 뭐 20% 초중반대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마약 사위 관련한 논란 때문에 곧바로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확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라는 게, 물론 김무성이라는 정치인 김무성 개인에 대한 지지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지금 기대고 있다, 이런 분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훅 빠지지 않는 이상 이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뭐 곧바로 빠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인구에 회자되는 내용 자체가 워낙 이 민감하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도덕적인 잣대, 권력층에게 요구하는 도덕적인 잣대에 기준해서 보면 사실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큰 내상을 입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내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내년 총선, 이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내년 총선을 치를 때는 아무래도 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는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지금 뭐 공공연히 나오는 대구, 경북, TK, 물갈이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설에 그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좀 현실화하는 그런 과정이 한번 나타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화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 기존에 그 지역을 갖고 계셨던, 또 배지를 달고 계셨던 분들이 밀릴 경우에는 어떤 또 양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길게 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역할, 비중,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 핵심 참모 그룹 중에서 이미 뭐 대구 출마를 선언한 사람도 있고, 또 특히 유승민 의원 지역구 대구 동을 출마를 누가 검토한다, 이런 소문이 지금 이미
여의도에서는 타다하게 지금 돌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명분을 쥐고 김무성 대표가 좀 이 명분을 쥐고 갔던 측면이 있었다면 네.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가 마약 사기건 불거진 이후에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여권의 주도 축이 청와대 친박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내년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는 공천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분 정도를 챙기는 쪽에 오히려 좀 무게를 둬야 될 상황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보면 TK 대구 경북 지역은 사실 청와대가 의도하는 대로 불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략 공천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야 뭐 워낙 이 정치적인 거물이기 때문에 네. 뭐 당의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처음부터 배제했을 경우에 뭐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더라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원내대표직에서 내쫓을 때의 과정, 이 과정을 보면 사실은 TK 지역민들에게 사실상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런 양상으로 번지면서 사실은 좀 뭐랄까요, 그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임기가 절반가량 남은 박근혜 대통령을 선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어떤 정적인 행보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내후년 대선까지 여권의 큰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네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축으로 이 TK 지역 이외에 부산 경남이나 특히 수도권의 이 중도 개혁파 의원들 혹은 합리적 보수층을 겨냥한 이 정치 세력 이쪽이 좀 독자화하는,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이 갈라진다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네네. 여권 내에서도 좀 독자적인 흐름으로 이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내후년 대선은 야권의 상황이 뭐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전 대선과는 다르게 좀 뭐 다자구도로 흘러갈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둘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조심스럽게 그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쨌든 그 김무성 대표가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전략 공천은 단 한 명도 하지 않겠다. 오늘이었죠? 네, 어제 오늘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그 공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어떤 뭐 그런 정치적 액션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그렇죠. 가능하다는 네네. 거죠? 네네. 네. 그래요. 오늘 뭐 그래서 그런가요?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 환송 자리에도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뭐 오늘 이제 그 유엔 총회 참석은 네네. 사실 뭐 아주 큰 정치적인 행사라기보다 좀 뭐 오히려 보면 좀 뭐 나름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 이제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들과 이 교분을 갖는 좀 상징적인 자리 아닙니까? 네네. 그런 만큼 뭐 당 대표가 여당의 대표가 뭐 나가는 경우는 뭐 원래 별로 없었고. 네네. 지난번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중남미 순방 때는 네네. 그때 이제 이완구 전 총리 건이라는 굉장히 좀 여권 입장에서 큰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김무성 대표하고 사전에 네. 의결조를 하고 나간 그런 모양새를 취했었는데요. 네. 뭐 오늘 김무성 대표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으면 그것 자체가 이상할 건 없을 것 같고.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네.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권의 이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듯이 이 김무성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명분을 잡고 가던 양상은 이미 아니다. 이런 점은 좀 분명하게 보고 상황을 좀 보시면 네. 뭐 훨씬 상황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 지금 이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가 약간 이제 빼앗기는 형국이 네네. 됐는데 사실은 또 내년 총선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정도 사실상 남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이제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구심력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 네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어떤 뭐 좀 그런 거 그 고려한 어떤 총선의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일단 그렇게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청와대나 친박계 핵심들의 주된 관심사는 네네. 사실 대선까지 가는 큰 그림도 큰 그림이지만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임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까지 보는 여권 전체 좀 판을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년 지금 뭐 예정대로 김무성 대표의 임기가 2년 그대로 이제 무사히 마친다면 내년 7월달에 지금 전당대회가 있을 건데요. 네. 그 전당대회는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네. 지금 사실상 여권의 2인자 아닙니까? 네네.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대 총선에 들어와서 이 내년 당권을 장악을 하고 네네. 이 안정적인 국정운영 뒷받침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대권 준비를 하게 될 거다. 네네. 그 와중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네네. 또는 지금 뭐 친박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이 대중적으로 없죠. 대통령 후보감 뭐 이렇게 지금 딱 꼽힐 만한 사람이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인자를 두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좀 나름 좀 뭐랄까요 평가를 하는 네. 평가를 하는 정치인들 중에 네네. 내년 총선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 네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나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남경필 지사. 네. 이 정도가 지금 정치권에서 뭐 하마평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아직 1년 내년 총선이 끝나도 1년 반이 남은 대선까지는 1년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까지는 좀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거여서요. 네네. 이후 상황을 제가 벌써 좀 예단하기는 좀 힘들긴 그렇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렇죠. 네, 그러면 잠깐 또 이제 야당 쪽으로 좀 넘어와서요. 네네. 야당에서 어쨌든 이제 혁신이 이후에 굉장히 이제 갈등이 이게 뭐 의도된 갈등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재신임 정국이 끝나면서 네네. 마무리가 되면서 문재인 대표의 당 장악력은 이전보다는 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표 이제 당 정악력이 높아졌고 그리고 오늘 보도를 통해서 다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초 혁신위에서 이제 인적 쇄신하는 준비를 할 때 네. 발표됐던 내용보다 훨씬 좀 파괴력 있는 핵폭탄급, 매머드급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네네. 오히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게 정설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재신임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어쨌든 이 당내 통합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수위 조절을 해서 발표한 내용이다. 네, 톤다운한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호남 민심을 중심으로 이 상황을 좀 끌고 가려는 비주류 측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중진들 혹은 호남 의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진 않았지만 네네. 어쨌든 인적 쇄신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호남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이거를 누가 가장 좀 정확하게 보고 상황을 끌고 가느냐. 또 그 호남 민심을 누가 가장 좀 부합하게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지금 현재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은 사실 인적 쇄신에 대해서 좀 거부감 비슷하게 좀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흐름들을 이 문재인 대표가 얼만큼
껴안으면서도 또 원칙을 지키면서 단호하게 나갈 수 있느냐, 네. 얼만큼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사실 손정배 의원의 신당 흐름, 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그렇게 파괴력 있게 진행되기는 좀 쉽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 86세대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네네네. 이게 처음부터 이제 사지로 좀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 86세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야권 내에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좀 어떻게 될까요? 내지는 좀 의견을 좀 한번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혁신위 내에서는 네. 86그룹 하방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혁 혁신위원이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인적쇄신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이 86그룹도 좀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담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내부에서는 굉장히 경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전선을 너무 넓히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들리는 얘기는 사실은 86그룹 하방론이 네. 결국은 당 전체의 뭐랄까요 그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좀 막을 수 있는 저해한다. 안정적으로 의석 확보를 할 수 있는 하지 못하게 하는 네네네. 그런 좀 뭐랄까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 86그룹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인들 몇 사람을 꼽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연배나 혹은 경력 이런 것들로 보면 지금 86그룹이 정치권뿐만 아니고 사실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네. 가장 중추적인 집단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실제 86그룹에 포함되는 의원들 혹은 예비 정치인들이 상당수인데 네. 이들을 모두 이 험지로 출마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리를 잡고 있는 이 86그룹 안정적으로 3선, 4선, 5선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수의 86그룹이 지금 나가 있는 지역구가 그렇게 만만한 지역구는 그렇죠. 아닌 곳이 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면 네. 진짜 좀 굉장히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현실적인 판단이 그렇더라도 그동안에 86그룹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지적이 나왔었던 비판이 쏟아졌었던 그런 부분들을 모두 용인하고 없던 일로 하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86그룹들 스스로가 좀 자기 스스로들 얘기했듯이 네. 이 하청 정치가 아닌 진짜로 좀 새로운 이 세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펼쳐나가는 것. 그게 앞으로 이제 그들한테 주어진 좀 책무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정된 질문 이외의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절 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이강윤의 오늘 진행자이신 우리 이강윤 앵커 건강상 문제로 오늘 제가 대신 진행한다고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된 공지에서 우리 손병희 선배님, 또 서울공돌이님, 청라에서님, 러브투님, 사도요한님, 그림나무님, 낭만고양이님, 바보온주님께서 쾌유를 바라하셨습니다. 저도 빨리 선배님 쾌유하셔서 제가 대방 뛰지 않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라에서님께서요, 이교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히 듣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2달 반 만에 복귀가 아니죠. 예. 두 달 반 만에. 2달 반 전에도 대방 뛰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대방으로 뛰게 됐는데 잊지 않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로니님께서도 여전하시네요. 결국 병 나셨군요. 위태 하셨는데 빨랑 나으세요. 이교 기자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블루벨벳님도 여전히 활동 맹렬하게 해주시는군요. 이강윤 앵커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교 기자님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25시간처럼님 왜 다들 아프신지 이기훈님 다시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자주 안 만나 뵙게 돼야 되는데 대호형님 이강윤 앵커님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너무 무리하신 것 같네요. 편히 푹 쉬세요 하면서 제 얘기 잘 들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낭만고양이님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25시간처럼님 다시 연휴 땐 푹 쉬고 감기 어여 나으시라고 이강윤 선배님께 다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지영팬님도 추석 연휴 전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하면서 쾌차하시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바보님 손샘 씨가 놓으면 예, 제가 지금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글을 올려주셨네요. NZ 지부장님, 이강윤 앵커님 염려 말고 푹 쉬세요. 이교 기자님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바지 따 용사님 맞나요? 이강윤 앵커님 빨리 쾌유해 빈다고 해주셨고요. 전영관님도 꼭 회복하셔서 다시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이교 기자님 잘 부탁합니다 해주셨고요. 바보님 또 얘기를 올려주셨고 윙스님 두 분의 쾌유를 빌어주셨습니다. 바보은주님 계속 글을 올려주셨고요. 저한테도 인사를 전해주셨고요. 바보님께서 또 말을 하나 굉장히 센 멘트를 하나 날려주셨네요. 닭을 닭이라 못하면 죽어야 된다고. 닭을 닭이라고 하셔야죠, 뭐. 요즘 프로야구 팀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네, 어쨌든. 낭만고양이님, 양정대 기자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추석 잘 보내세요. 하고 양 기자님에게도 인사를 전해주셨고요. 청라에서님께서도 양 기자님께 한가위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다랑언님, 이교 기자님 고맙습니다. 이강윤 앵커도 빨리 쾌유하시기를 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바짝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스포츠 소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큐 박상현 차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죠.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에서 선수 간 폭행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미 그 많은 언론 보도에 의해서 그 가해자가 어떤 선수인지 누구인지는 다 밝혀졌지만 일단 A, B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모.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네요. 네. 잠시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는데요.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에서 선수 간 폭행이 있었고 이게 지금 계속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사실 이 선수가 누구였는지 현재 그 쇼트트랙 대표팀을 대표하는 선수지요. S모 선수, 신모 선수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니셜로 처리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니셜로 표현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 상황을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A 선수가 이제 그 선두 유지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쇼트트랙 돌면서 이제 각 선수들이 계속 선두를 유지하면서 도는 훈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A 선수가 앞서가는 과정에서 B 선수가 이를 추월하다가 발목을 부딪힌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 그 선두 유지 훈련을 하다 보면은 동료 선수를 추월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발목을 다치게 됐는데 공교롭게 그 발목 부위가 그 A 선수가 평소에 그 고질적인 발목 부상을 입고 있었던 그 부위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격분을 해서 그 A 선수가 B 선수를 폭행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정황상 이제 그 A 선수 입장에서의 이 정황상 요즘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이제 폭행 부분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죠? 네, 일단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 폭행이라는 거는 상당히 과중한 그런 엄중 문책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수위원회를 통해서 경고를 하겠다, 징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문제는 그 징계의 수위가 되겠는데요. 일단 엄중 경고를 그칠 것이냐, 아니면은 일정 기간 선수 출전을 박탈할 것이냐, 이걸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선수위원회 규정상을 보면은 최소 6개월 선수 박탈, 출전 정지가 기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A 선수가 이번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 못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못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 시즌은 자연스럽게 마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그냥 일단 엄중 경고에 그치자, 엄중 경고로서 앞으로 좀 주의도 환기시키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포츠계에서 선배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후배나 선수들 기합 주거나 폭행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질적인 이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인권 차원에서 좀 풀어봐 주시죠. 네, 일단 요즘 들어서 스포츠 인권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 자체가, 이 선수단 자체가 군대의 문화를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군대에서는 이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얼차려를 주거나 가끔 폭행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스포츠계 역시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에게 얼차려를 주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스포츠 인권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각 학교에 스포츠 인권 강사를 파견을 해서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관례라든지 그런 관습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좀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 역사상 제일 많이 맞았다는 얘기 들으면서 살았는데 이거 때려서 고쳐질 문제 아닌데 어쨌든
특히 빙상연맹 쪽에서는 이게 안현수 선수 사례도 있고 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들도 더 흥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벌백계 차원이 됐건 어쨌든 차제에 좀 이런 일들이 확실하게 좀 근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남자 대학 배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는데요. 이게 V리그 등 프로배구의 인기 때문에 대학 배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죠. 현재 네네. 예. 네. 인하대랑 이제 V리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학 배구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예전에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프로농구가 출범하기 전에는 대학농구도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V리그가 출범하기 전에는 이제 백구의 대제전, 대학 전국 배구 연맹전이라든지 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실업팀과 대학팀도 상당히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관계였는데 네. V리그가 시작이 되면서 대학 배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관심 밖에서 밀려나는데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대학 배구가 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뛰어난 선수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 지금 인하대랑 경기대 대학 배구리그 챔피언 결정전 열리고 있죠? 네, 바로 어제까지 강남대학교에서 1, 2차전이 벌어졌는데요. 네네. 일단 1, 2차전은 1승 1패로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네. 대학배구연맹전 챔피언 결정전이 2선승제, 3전 2선승제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 그러니까 30일 날에 3차전, 마지막 3차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상당히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맹전에서 정규리그 1위 팀은 인하대가 차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2위 팀은 경기대가 차지를 했는데 네. 바로 어제 2차전이 경기대가 이긴 인하대를 3대1로 이겼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들어서 경기대가 인하대에게 처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바로 경기대 주역이 바로 경기대의 황경민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올해 1학년 선수예요. 네. 예, 바로 올해 들어온 선수인데, 네. 배구 명문인 송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이미 송림고등학교 때부터 초고격급 스타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온 선수인데, 네. 바로 작년에 23세 이하 대표팀에도 들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팀 예비명단에도 들었던 선수입니다. 상당히 좀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네. 좀 거포의 자질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올 시즌도 상당히 대학 배구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12경기를 통해서 259득점을 올리면서 네. 득점 부분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공격 성공률도 52.34%로 전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예, 그럴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공격수, 차세대 대형 공격수까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하대학교에는 또 다른 레프트 공격수인 나경목 선수라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선수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MVP도 상당히 유력하고요. 네. 특히 3학년 선수인데도 이번에 V리그 드래프트 시작 나왔습니다. 네. 드래프트 최대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순위 이 레프트가 네. 필요한 팀에게 1순위가 돌아가지 않을까. 네. 선수에게 1순위가 돌아간다. 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 정동근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좀 뛰어나지 않나요? 예, 경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우재 선수가 있고요. 박대웅 선수, 이런 선수가 있고요. 정동근 선수도 있고. 네네. 상당히 좀 좋은 선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경기대학교가 5위를 차지했었던 팀이거든요. 네네. 근데 5위를 차지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민규라든지, 송이채라든지, 송명근, 지금 안산 OK 저축은행에 있는, 네. 이 선수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경기대학교가 전력이 급강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황정빈 선수가 들어오면서, 경기대가 2위까지 올랐거든요. 상당히 황정민 선수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경기대는 이성열 감독,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배구 팬이라면은. 잘 알죠. 갈기머리로 유명했던 이성열 감독이 좀 이끌고 있는데, 황정민 선수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싱글벙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성열 선수가 LG 시절에 아주 인기가 아주 많은 감독이셨고, 사실 폭행, 스캔들도 좀 있으셨죠. 네, 어쨌든 배구 소식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 축구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선수가 EPL에서 스타가 될 수 있을까? 영국 언론에서 이례적인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 선수 3명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죠. 이 중에서 손흥민, 네. 기성용이 가장 돋보이는데,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에
수완시티의 최고의 선수를 뽑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완지시티가 중위권, 중상위권으로 발돋움을 하는데 기성용 선수가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토트넘 핫스퍼에서 무려 398억 원을 주고 데려온 선수입니다. 네네. 예, 309 거의 400억 원 돈이죠.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거액 몸값을 받는 선수가 나타났다고 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토트넘 핫스퍼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토트넘 같은 경우는 공격수가 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지난 시즌에 해리 케인이라는 아주 걸출한 스타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 시즌에 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레버쿠젠에서 온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제 썬더랜드와의 첫 경기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두 번째 경기 그 유로파 리그에서 멀티골 2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스타로 발돋움이 됐고요. 특히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유일한 결승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스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이미 토트넘 지역 언론이라든지 일간지는 이제 첫 경기에서는 이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뭐 스나이퍼라기보다는 뭐 보병에 가깝다면서 평가를 전화를 했었는데 이런 그 평가 전환은 이미 쏙 들어갔고요.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새로운 히어로다, 새로운 영웅이다, 새로운 스타 자질이 있다 이렇게 좀 추켜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워낙 인상적이었고 또 토트넘이 어쨌든 런던을 기반으로 한 팀이니까 또 그 스타로서 더 크게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손흥민을 향한 관심이 뜨겁네요. 단순히 한국 언론의 일방적인 편들기가 아니죠. 영국 언론이나 현지 관계자 쪽에서 어떤 발언들이 좀 있었나요? 네, 바로 그 토트넘의 그 전선적인 선수 출신들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지역 언론에서는 예전에 그 토트넘에서 공격진을 담당했던 그런 선수 중에 라파엘 판더바르트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 가 있는 가레스 베일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가레스 베일, 네. 이 조합이 있었는데 지금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조합과 비견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판더바르트가 해리케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가레스 베일이 손흥민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가레스 베일이 전 세계 몸값 1위로 레알 마드리드로 건너갔던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얼마나 큰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더 큰 빅클럽으로 또 갈 수 있겠네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잘 해주느냐가 문제가 되겠고요. 네. 특히 토트넘 핫스퍼 같은 경우는 물론 중상위 클럽이긴 하지만 그 많은 그 EPL의 상위권 팀, 뭐 맨유라든지 뭐 맨시티라든지 이런 팀들에게 또 비싼 값으로 선수를 팔기로 유명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더 큰 팀으로 간다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스페인이나 뭐 프리메라 리가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네. 반면에 이제 기성용 선수는 최근 교체 출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용이 스완지 시티의 키 플레이어다 이런 호평을 받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기성용 선수가 지금 현재 왜 교체 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로 첼시와의 경기였죠. 개막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이후에 한 2주 동안 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나온 이후에 곧바로 대표팀 경기를 뛰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인 안배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게리 몽크 감독이 기성용을 오히려 좀 아끼는 차원에서 교체 출전을 시켰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경기였죠. 지난 주말 그 EPL 경기에서는 또 교체 출전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또 공교롭게도 기성용 선수가 잠시 한국에 좀 다녀갔기 때문에 출전을 안 시켰습니다. 네. 많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그 기성용 선수가 얼마 전 등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있죠. 그래서 잠시 한국에 좀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체력 안배를 위해서 좀 교체 출전을 시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오늘 바로 신문에 하나 나왔습니다. 전 수완지시티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지금 현재 BBC 해설을 맡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웨일즈 지역 일간지죠. 사우스 웨일즈 이브닝 포스트라는 그 신문에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네. 도대체 몽크 감독이 무슨 생각을 갖고 기성용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계속 몽크 감독이 기성용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지 않는다면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기성용 선수를 다른 팀에게 뺏길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기성용을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펼쳤습니다. 기분 좋은 주장이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 프로 야구 소식을 좀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핫하고 시즌 막판이기 때문에 이제 통합 5연패를 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있는데 이거 사실상 뭐 정규리그 우승은 확정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삼성이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으면서 6연승이죠. 사실상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2위도 역시 NC가 거의 확정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요즘 3위 넥센과 4위 두산의 승차가 한 경기 차로 줄어들었거든요. 한 경기죠. 네. 예, 특히 두산 같은 경우는 롯데와의 경기를 또 수입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승세죠. 선수들이 사기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바로 지금 잠실구장 나와 있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네, 오늘 KT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듯이 KT는 최하위 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두산이 좀 더 순위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넥센과 두산의 마지막 3, 4위 다툼이 좀 더 치열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치열한 것은 아무래도 5위 싸움이 되겠죠. 그렇죠. 5위를 들면은 일단 와일드카드를 받아서 4위 팀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네. 일단 5위까지는 들어야만 가을 잔치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5위 자리를 놓고 SK, 롯데, 한화, 기아 이렇게 네 팀이 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네. 상당히 재밌는 게 서로 이기면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좀 뒤떨어지고 있어요, 다들. 네. 네가 해라 5위 싸움이죠, 요즘. 예, 5위 싸움이 계속 뒤처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우스갯소리로 네가 가라 5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맞습니다. 상당히 좀 네 팀이 동시에 부진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 5위 싸움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 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화 행보가 저는 사실 이제 조금 뜻밖이었어요. 사실 그 시즌 초에 그 한화가 이제 막 그 뭐랄까 이 한국 시리즈 분위기로 경기마다 운영을 해오면서 사실 그때 승리한 경기는 많았지만 시즌 막판 가면 이제 체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이거 뭐 김성근 감독의 경기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많은 좀 장단점이 있죠. 네. 일단 김성근 감독의 그런 정신력을 무장한 그런 야구도 있는 반면에 네. 선수들을 너무 혹사시킨다는 얘기도 많고요. 네. 특히 이제 고엽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난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미 그 시즌 중반까지 있었던 흔히 말하는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있었죠. 마리화나라는. 마리화나. 네. 예, 뭐 마약 이름이긴 하지만은 조금 네. 이제 마약처럼 이렇게 좀 끌린다. 뭐 그런 야구를 한다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하나 야구였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 야구에 대한 비판론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일단 현장에서 보는 하나 야구는 상당히 지금 현재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다. 네. 좀 많이 지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스포츠 뉴스 소식을 꼼꼼하게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큐 박상현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의 행복심리연구단 연구원이신 이고은 박사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명절과 관련된 질문, 명절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연결을 했습니다. 네. 이 명절이 즐거운데요. 명절 네. 증후군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겁니까? 네. 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것은 명절이 즐겁지만은 않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예,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네. 바쁘고 힘들었던 일상에 긴 연휴가 주어졌고요.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어떤 공식적인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절에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들은 너무 만만치 않고요. 또 그렇다 보니 스트레스가 매우 큰 겁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나타나는 병이 바로 증후군이고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이런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 명절 증후군의 의학적인 정의는 뭡니까? 네, 우선 이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질병의 증상이 단일하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 있고요. 또 그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연휴가 다가오는 시점을 인식하고부터 또 명절이 지난 시기에 해당하는 때까지 명절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감, 무리한 노동, 그리고 피로 누적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육체적 질병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호소하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런 신조어를 붙이고 부르는 거죠. 네. 이 명절 증후군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뭐 어깨 통증, 어깨 결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죠? 이 어깨 통증은 명절에 무리한 가사노동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어깨 통증이나 결림 현상의 원인도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틈틈이 어깨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랜 시간 동일한 자세일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이 무엇보다도 어떤 명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은 뭐 남자라 이런 게 크게 이게 와닿지는 않는데 이 명절 증후군이 원래 주부들한테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주부들을 괴롭히는 명절 증후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14년에 발표된 어떤 연구 결과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성인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봤더니 친인척을 응대해야 하고 또 뒷정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라고 대답을 했고 다음이 음식을 장만해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친척들과 비교 대상이 되어서 이 대화의 상대에 끼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불량을 호소하게 되는 화병 그리고 어지럼증 그리고 육체 통증 호소나 피로 누적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심각해지면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 역시 주부들을 괴롭히는 명절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 가능할까요? 네. 명절 증후군 때문에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보통 평소보다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시간의 수면은 잠깐의 피로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명절 증후군 극복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면 리듬이 쉽게 깨져서 피로가 더 누적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 같은데요. 이 평소에 신체 리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소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명절을 위해서 애써준 옆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아끼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극복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배우자에게 상처주는 말은 혈압 상승과 스트레스의 주범이고요. 또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치매까지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추석 때 가족끼리 말조심 이런 거 뭐 혹시 어떻게 할 수 이렇게 해봐라 뭐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부부 혹은 이 가족이
무엇 때문에 싸우냐고 물어보면 네.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있는데 아무 일도 아닌 일에 감정이 상한다고 대답들을 해요. 네. 정말 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사이가 바로 이 가족이라는 뜻이겠죠. 네. 대화는 관심의 표출일 수도 있겠지만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상대방의 입장을 단 한 번만 고려해 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네. 나에게 관심의 표현일 수 있지만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할 수 있다면 대화로 인한 다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이는 게 뭐 요즘 같이 바쁜 핵가족 시대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이럴 때 모여서 뭐 뭔가를 할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저는 글쎄요. 어떤 것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함께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좀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명절이 한국 특유의 어떤 변질되고 왜곡된 전통 때문에 남자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면서 쉬면서 여자들은 끊임없이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어떤 불만이 많거든요. 네네. 예, 그로 인해서 고부 갈등이나 세대 갈등 그리고 또 피해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일을 하든 이렇게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으면 모두가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서 즐길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의미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도. 네. 네. 그 명절에는 가족 또 친척을 만나서 즐겁지만 또 막상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 여파로 생활 리듬이 깨져서 피로도 쌓이고 또 현업에 복귀했을 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 많다는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에게 추석 마지막 날 권하는 휴식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휴식을 콕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명절 연휴 동안 있었던 가장 좋았던 일,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일상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조언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수면은 보통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니까요. 일상과 동일한 수면 패턴을 좀 유지하시고요. 네. 또 일상으로 돌아가자마자 완벽하게 복귀해야 한다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도 사실은 무리입니다.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서히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행복한 명절을 위한 행복심리연구단의 조언이 있다면? 네. 이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경제적 어려움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드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결국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가족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은 아마도 위로와 공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힘든 일상을 살다가 이렇게 짧은 연휴 동안 만나게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공감해줄 수 있는 명절을 보낸다면 가장 행복한 명절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인의 행복심리연구단 연구원 이고은 박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잠깐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낭만고양이님께서요, 지하철인데 빵 터졌어요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이게 아마 닭이라 말 못하면 죽어야 한다는 우리 바보님의 글 때문에 웃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들량님 와주셨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죠. 이교 기자님 반갑습니다. 뉴스페이스였던가요? 그곳에서 기사 많이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기사 잘 쓰셨는데,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저 예전에 이제 데일리 서프라이즈에서 기자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랑 정치부장 등을 역임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은 기사 쓸 일이 많이 없어서 찾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당님 와주셨고요. 음성휴게소에서 커피 한잔하고 다시 시댁 앞으로 갑니다. 이강윤쌤, 전영관쌤 어역 해체하시고요. 방송 고맙습니다. 잘 들으며 내려갑니다 해주셨는데 사진은 남자분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남편분이 아니실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또 맹초로님께서 경북 음식 박람회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줄이자는 취지의 그림을 찍어봤다고 그림이 있어서 찍어봤다고 올려주셨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긴 음식 지구가 죽어가요라는 그림인데 누가 그렸는지 아주 야무지게 잘 그렸네요. 그다음에 외기권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 저희가 이제 한가위라서 이제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 반대로 외부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걸 올려주셨고요. 썸녀와 나무꾼. 되게 좋다, 아이디. 네. 썸녀와 나무꾼님, 이강윤 앵커님 퍼뜩 나와서 빨리 돌아오세요 해주셨고요. 낭만고양이님도 이 앵커님도 그러시고 싶으실 거라고 또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팟캐스트가 진짜 언론님께서 출첵합니다. 벽오동 심고님 출첵합니다 해주셨고요. 온당님, 커피 마시고 나오니 주차장이어서 국도로 내려왔어요. 좋으네요. 가을 저녁 해주셨는데 이제 또 추석을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또 인증샷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무사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그럼 제가 준비한 기사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 정치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선거를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거를 조금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선거를 좀 많이 뛰었었잖아요. 제가 이광재 강원도지사 선거, 또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또 이해찬 총리 당대표 때 선거도 또 뛰었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선 후보 당시 선거를 뛰었었고 총선에서도 선거를 뛰어서 이제 박남춘 의원을 당선시키고 보좌관 생활을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선거를 쭉 뛰면서 느꼈던 것, 가장 좋았던 선거 분위기는 제 개인의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이광재 선거였어요. 이광재 강원도지사 선거. 12명이서 선거를 다 뛰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상 사람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를 그 이후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거쳤어요. 저는 다행히 지금까지 진 선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제 이 서울 수도권 이쪽에서 선거를 뛴 사람 치고는 굉장히 좀 승률이 높은 편이에요. 저기 호남 쪽에서 뛰신 분들 말고는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인원이 12명이 가장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참모가 여러 참모의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여러 참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우선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가 가진 확신. 그러니까 이 선거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과 전략, 후보자의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제가 실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후보자가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선거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광재와 가장 달랐던 후보가 이제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였다고 사실 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캠프에서 완전 핵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 제가 내밀한 내용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캠프에서 그래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처음에 논의된 내용과 다음날 어딘가에 가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왔을 때 내용이 달랐어요. 이거를 아마 금태섭 선배가 최근에 책을 통해서 일부러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누구였다 라는 이야기까지 사실은 나왔었죠. 어쨌든 지금 야당이 안철수 후보와 또 혁신이와의 또 입장 차이로 인해서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이 분을 제가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남농사꾼 임미애 대변인 또 호남 대변인 정채웅 대변인이 이제 지난 23일 103일간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마무리하면서 한 자리에 앉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정 대변인이 임 대변인의 팔을 잡으면서 진노 본색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웃었는데 임 대변인은 또 정 대변인에게 호남 소외 좀 강조하지 마라 이제 장난치듯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경북 의성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던 임 대변인 의성에서 서울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일주일에 2-3번씩 안동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야 했다고 하고요. 오전 5시 30분 첫 차를 타기 위해서 의성에서 4시 40분쯤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좀 힘드셨겠네요. 또 회의 후에는 밤 11시 막차를 타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마지막 날 혁신이 뒤풀이가 있다는 말을 듣자 임 대변인이 가장 먼저 한 말, 소 밥 줘야 하는데?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서울에 올라와서 서로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 대변인도 뭐 매번 KTX를 타고 상경했다고 하고요. 소위원회 때문에 매주 3-4번씩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뭐 교통비만 500만 원 이상 뭐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분들이 이제 그 주고받은 대화들이 이 어디죠? 그 경향신문을 통해서 전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채웅 대변인이 혁신위원회 활동에 점수를 매기자면 83점, 학점으로 따지자면 비학점, 거의 당을 새로 만든 수준이라고 본다. 계파 청산,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천제도, 새로운 인재 영입 등 혁신 과제를 선정했고요. 또 당원 당규화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한 것에 큰 점수를 줄 수 있다. 다만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임미애 대변인은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100여일의 활동을 통해서 당의 민낯을 봤다. 처음엔 뭔가에 쌓여진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동안 당내 계파 갈등이 치열했지 않느냐. 분당,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변화를 하려면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처음엔 당이 왜 이럴까? 내 생각보다 형편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은 가닥이 잡힌다. 가능성이 보인다는 생각을 좀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뭐 조경태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혁신안이 결국 잘 실행될 수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 두 대변인이 뭐 되게 안심했다. 지속적으로 당 지도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위에서 이제 뒤를 봤는데 우르르 나갈 줄 알았는데 의원들 6명이 나가고 몇 명은 화장실 갔다가 들어왔다. 저 정도 세력을 가진 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당을 흔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 표현이 조금 저 정도 세력으로 규정된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그 텍스트로 그대로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며칠 전 박수현 의원이 합동총회에서 얘기한 거 정말 공감한다. 지역에서 새정치연합으로 선거를 치르고 열악한 지역에서 선거 치르고 당 활동을 하는 거 쉽지 않다. 그분들 묵묵히 지역에서 당을 위해 일하는데 끊임없이 당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중앙위원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혁신안을 다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원외위원장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만장일치로 동의해 준 것 딱 한 가지다. 분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 현장에서 느끼는 당의 위기에 대한 절박감을 현장에서 찬성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 대변인도 변화와 실천의 단초를 혁신위가 마련한 것 확실하다고 본다. 거기 앉은 사람들도 이견이 있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만 퇴장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일 것이다. 근데 실천을 옮긴 사람은 20명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대다수가 혁신안의 통과를 찬성했다. 결국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절박하다는 거죠. 오늘 정승조 아나운서가 뉴스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했었지만 정당 지지율에서 조금 야당이 더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야 한다라는 응답률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실제 당 지지율을 보면 여전히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목도하시다시피 질이 멸렬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이제
당원들 혹은 그냥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있고 대통령 후보가 있잖아요. 절실하죠. 국민들이나 오히려 우리 지지자들은.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들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권을 잡으면 좋아요. 우리 당이. 근데 우리 당이 혹시 대권을 잡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버려야 돼. 그거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 외로 없습니다. 그냥 내 배지가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선 때 불출마 선언하시는 분들 그 대단한 용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거 그냥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내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다 내가 나가면 그래도 된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절실함이나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전에 그 오세훈 의원 시절이죠. 16대, 17대 그때 불출마 선언하셨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분의 행보를 보면.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당대표로 역임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 이후의 행보들 보면 정치 은퇴한 것 같은데, 정계 은퇴한 것 같은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또 더 고도의 정치적 전략 판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인의 입지를 우선 생각하게 되는 거는 또 이제 그 일정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그 뭐 본성 같은 거를 감안하고 그거를 다 끌어안고 정치를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작은 파일을 가지고 새누리당에 비해서요. 작은 파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더 시끄럽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분들은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집권도 안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현실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혁신위 발표 이후에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그 전직 당대표급이나 당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던 중진급들 중에서 그 혁신이 어떤 본질이나 의도 자체를 폄훼하거나 이거를 무슨 난사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들도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혁신위가 만들어졌고 그 혁신위가 내놓은 결론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 결론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듭니다. 이 외에도요, 사실은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기사가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빅매치 관련된 이게 가능할까, 성사 가능할까, 이게 사실상 미니 대선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 관련된 기사를 경향 또 한겨레 신문 등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현재 노원병이죠. 노원병 지역에, 왜냐하면 거기가 저희 동네 제 고향이에요. 거기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선이 됐고 이번에 이제 이 부산 쪽으로 나가라는 혁신위의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제 거부했는데 그래도 부산 쪽을 꾸준히 관리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타였는데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다시 앉으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모두들 좋은 명절 보내시고요.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고 연휴 이후에 이강윤 선배님과 또다시 즐거운 만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